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또 하나의 제재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 수뇌부와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달러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틀어짐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간의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성장해온 것을 보면 과연 이번 제재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각 지방의 교육청이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교육대학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 실패에 대한 공식 사과와 증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올해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105명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교대생 절반 이상을 서울 지역에 임용하지 못할 정도이며 안일하게 정책을 운영한 책임을 지고 최소 예년 수준인 800명 내외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산 한 지역에서 편의점끼리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 인근의 한 건물인데요. 해당 건물의 1층에서 7년째 G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허모 씨는 한 달 전 웃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가게 바로 아래층, 그러니까 지하 1층에 경쟁사인 S사 편의점이 입점한 것인데요. 심지어 새로 입점한 편의점은 외부와 직접 연결이 되는 데다가 해변 쪽으로 입구가 난 탓에 반대편 도로 쪽으로 입구가 통하는 자신의 가게보다 손님이 들어오기 더 쉬워서 가맹점주 허 씨는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는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충남 천안시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위장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은 초등학생이 있었지요. 식약처는 이 사건 이후로 액체질소 등 식품 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보안 시스템 세콤으로 유명한 국내 1위 보안업체 삼성 S1 노조는 최근 서울 중구 S1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는 회사지만 정작 노동자 행복은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노조 설립 사실을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 노조 설립이 앞으로 삼성의 경영 방침과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변호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 변호사입니다. 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까지 휴가 성수기였고 물론 아직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두 분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다녀오지 못해가지고. 아, 예, 네. 조만간에 갈 네네. 예정이시고요. 저도 조만간에 조만간에 갈 예정입니다. 예정이시고요. 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괌을 가지 않을까. 아, 해외로 가시고 변호사님은요? 저는 몽골 초원으로. 진심으로? 근데 진짜 진짜 우와. 해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좀 여름 휴가하면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최근에는 네, 뭐 그렇죠. 강원도도 많이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또 이곳도 많이 가십니다. 부산. 그렇죠. 해수욕장. 네, 근데 오늘 주간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부산에서 아주 기묘한 동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이상한 내용의 동거는 아니고 예. 그 한 건물에 아래 위로 편의점이 그냥 두 채가 나란히. 아래 위로요. 네, 원래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분께서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뭐 어떻게 지금 플랜카드를 걸었냐면 네. 상도덕 법 규정도 무시하는 건물주 횡포, 세입자 생계 막는 X사 편의점은 갑질 중단하라 이렇게 현수막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걸게 된 사연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보면 그 해당 건물 1층에서 네. 그 7년 동안 이제 어느 분께서 편의점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로 밑에 층에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 1층에 그 원래 편의점이 있었는데 네. 그 반대쪽은 해수욕장 쪽이거든요. 입구가 두 쪽, 그렇죠. 양쪽으로 입구가 있는 두 쪽인데 거네요. 예. 그 해수욕장 기준으로 보면은 그 새로 생긴 편의점이 1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7년 동안 하시던 분 입장에는 예. 오히려 지금 1층에 뭐 손님들 지금 다 뺏기는 해수욕장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굳이 2층으로 안 올라오겠죠. 그렇죠. 1층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뭐 물건 사고 라면도 먹고 할 텐데 결국은 기존에 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손님을 다 뺏길 좀 그런 황당한 상황에 갑자기 처하게 된 겁니다. 아, 이야기만 놓고 보면 뭐 상도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입점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네. 각 층마다 소유주가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그 편의점이 들어온 그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작년에 그 지하 1층을 다른 사람이 이제 매수를 했고요. 아, 그 층을 딴 사람이 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 A 씨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A 씨라는 사람이 지난해에 이제 지하 1층을 사들였는데 이분이 보니까 딱 여기가 편의점 하면 잘 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 건물에서 편의점을 하던 분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층 위에 있던 사람한테.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지하 1층 매수했는데 네. 당신이 여기 1층으로 옮겨서 좀 편의점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제 원래 하시던 분은 기존에 원래 그 잘하고 하던 뭐 있었으니까. 편의점 잘 되는데 굳이 네.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A 씨의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편의점 입점한 거 보니까 네. A 씨가 고집을 강행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A 씨는 이제 자기 촉이 딱 왔잖아요. 편의점 여기는 자리다. 편의점 자리인데.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분이 지금 6개월 동안 그 지하 1층을 공실로 남겨두면서까지 아, 그래요. 여기저기 편의점 업체와 입점 계약을 타진을 하다가 예. 결국 최근에 세븐일레븐 그 이제 가맹 본점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네. 입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1층에서 이렇게 편의점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분 같은 경우는 뭐 공사 진행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거 막을 네. 방법이 없었을까요? 일단 뭐 편의점 같은 경우 뭐 하루 이틀이면 사실 물건 다 집어넣고 네. 길어야 일주일이면은 이제 매장을 네. 개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짧아요? 네, 그 위에 계시던 분 입장에서는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대응을 할 만한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은 지금 세븐일레븐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 이 편의점이 있는 건물이 논란이 되고 네. 네티즌들이 지금 뭐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렸거든요. 좀 이거- 웃기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뭐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세븐일레븐 측에서는 가급적 지금 A 씨가 여기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A 씨랑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폐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아, 편의점 본사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븐일레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문제가 커져 버리니까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고 싶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A씨 입장에서 보면 요즘 뭐 편의점끼리 붙어서 오픈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폐점하기 싫다라고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A씨가 끝까지 뭐 폐점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다른 기타 업종들을 봐도 뭐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예전부터 제기가 돼 와서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범거래 기준안을 통해 편의점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이게 네. 백지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자사 브랜드가 새로 입점하거나 개점을 할 때는 최소 거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네.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고 때문에 편의점이 이렇게 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2012년도에 250m 간격으로는 생기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예.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백지화된 거네요. 이게 뭔가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내용인 직업의 거죠? 뭐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 동종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가맹 계약서에 영업 지역이 표시가 돼 있어서요. 거기를 침범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사 브랜드끼리는. 자사 브랜드끼리는 예. 근데 이제 타사 브랜드끼리는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업 선택 자유랑 또 영업권이 또 충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네. 뭐 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건물에도 보통 상가 건물에도 내부적인 관리 규약이 있거든요. 동종 업종이라든가 그렇죠. 동일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규약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으면 조금 더 예방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맹 본부 측에서 사실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지 맞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방금 그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상가 건물에 네. 그 동종 업종 입점 금지 규약 같은 거를 이제 그 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 자체에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그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개인들 사이에 그 사적인 약정인데요. 네. 뭐 구내 식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이제 식당을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여기 들어가면 1년에 한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다라는 어떤 계산을 하고 네. 이제 자본을 투하해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동종 업종들이 이렇게 이제 무절제하게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공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건물주는 상관없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개인 사업자 임차인들은 사실은 망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자율 규약을 하고 그리고 자율 규약이 조금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알리는 어떤 그런 좀 장치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은 잘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가맹 본부와 또 뭐 소유주 사이에서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입장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잘 조율해서 끌고 나가야지 모두에게 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호영 변호사님이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사실 얼마 전에 그 군대에 자식을 보내놓은 부모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바로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질할 수 있을까? 조금 허탈감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네, 사실 뭐 군대라는 것이 결국은 상명하복이 법적으로 보장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의 명령을 부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면 이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군형법이라는 어떤 별도의 법 체제가 네. 상명하복 문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법과 문화 속에서 사실 이런 갑질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좀 안타깝고 씁쓸하고 하지만 그게 또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지난달 31일에 예. 군인권센터가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그 육군 대장 사성 장군인 그 박찬주 대장 예. 가족이 관사에서 지금 공관병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리병들을 거의 뭐 산호비 부리듯이 그렇게 갑질을 했다라는 좀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도자료로 배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충격적인 갑질, 노예처럼 공관병과 조리병을 부린 사람이 네. 사성 장군, 그러니까 별 4개 네, 맞습니다. 장군이란 거죠? 네, 그래서 박찬주 대장이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육군에서 넘버 3로
있는 사람입니다. 넘버 3요. 네. 와, 그렇군요. 아, 현대판 노예 수준 갑질이다라고 군 인권센터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다수의 어떤 갑질은 사실은 박찬주 대장이 직접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 전 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인이 공관에서 이제 그 공관병에게 폭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나리를 깎고 있는 어떤 공관병의 이제 칼을 뺏어 들어서 뭐 도마를 내리치기도 한다는 등 그다음에 또는 뭐 그 아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빨래를 뭐 대신시키기도 했다는 등 어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네. 그 공관병을 불러서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워라. 아유, 뭐 좀 이렇게 자기 거 했다는- 아니에요? 제 네. 직접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자기 발톱과 각질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발톱 각질까지 좀 치우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아까 뭐 빨래를 돌려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장병 표준 일과 시간 지난 후에 추가 근무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전자 팔찌. 전자팔찌. 네, 발찌가 아니고 팔찌입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호출벨 같은 건가 네, 보죠. 맞습니다. 모르면 손목에 풀리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전자 호출벨을 채워서 네. 여기 보니까 1번이 뜨면 관사 2층으로 달려오는 거고요. 네. 2번이 뜨면 주방으로 달려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도 네. 이렇게 팔찌에 숫자가 뜨면 기계적으로 튀어가야 되는 거죠. 소위 네. 말해서 그렇게 좀 갑질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찌에 불 들어오면 그 있는 층으로 가야 되고 이건 정말 그 공감병 스스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자괴감이 같아요. 들었겠죠. 네, 자괴감이 들고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까 상명하복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소원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제도는 있는데 사실 그런 제도라는 건 결국 사병들 사이에 뭐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소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상병과 그렇죠, 그러니까 사병. 사병과 사병 사이는 그렇죠. 일반 사병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소원 수리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되거나 예. 또는 군 검찰로 뭐 좀 신고가 들어가기도 좀 나름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지금 그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대장님이 지금 그 계시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대장보다 높은 사람이 지금 그 육군 뭐 참모총장이랑 이런 분들밖에 없는데 아까 3인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은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대장이 있는 그 공간은 사실상 그 왕국 같은 곳이거든요. 이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분의 어떤 비위나 그분의 아내의 어떤 갑질에 대해서 일반 사병에 불과한 공관병이 네. 사실 뭐 소원술이나 이런 걸 하긴 매우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곪고 골맞던 문제가 네. 이번에 이렇게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마자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 수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던데 그러면 군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박찬주 대장은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 그 자책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이유, 즉 직급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그뿐이다라고 밝히면서 네.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입장 표명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비판받고 있을까요? 뭐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건가요? 이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지휘에서 물러나면 책임을 지는 행태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사회에서는 직위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번 사안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그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 뭐 처벌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좀 꼼꼼히 알아봐야겠네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직권남용죄. 예, 또 제보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전차팔찌를 채우거나 추운 날 베란다에서 1시간 정도 가두고 또 떡들이 엉겨 붙어 있다라고 이걸 뜨거운 떡국에 물에 손을 넣고 손을 이거를 넣어서요? 직접 떼게 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을 보면 군형법 제62조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궈서 떡을 떼라는, 그리고 뭐 베란다에 1시간 동안 가둬놨다. 그렇죠. 짐승한테도 안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 완전 노예 부리듯이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국방부 고위직이란 분이 그런 집에서 또 공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국방부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결과 나왔나요? 네, 국방부가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지금 그 관계자 11명을 불러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 뭐 큰 틀에서 일부 약간의 뭐 과장된 것들은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 군인권센터의 그 고발 내용이 네. 대체적으로 다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좀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하면 뭐 지금 공관병 말고도 뭐 그 이전 과거 공관병 다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과거 공관병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과거에 공관병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본인도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군 검찰이 지난 4일에 박 사령관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 사령관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민간인인 부인 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군형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나중에 지금 현재 지금 군 검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네.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이제 일반 검찰에서 좀 조사를 받게 됐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상황이고 박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군형법 제 62조를 보면 그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한 자를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아마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를 송 변호사님과 나눠봤었는데 이게 예전에 저희가 검사 이야기를 좀 했을 때도 검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당 검사 분들께서 이렇게 사표를 냈잖아요. 근데 그게 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랐었는데 이 군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역을 하게 되면 뭐 처벌 수위라든지 뭐 이렇게 달라지나요? 일단은 뭐 전역을 한 것이 처벌 수위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형사처벌은 아까 송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결국 행위시법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이 군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어떤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에는 뭐 전역 여부는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전역을 하게 되면 이분을 징계를 할 수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역을 했는지 여부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이분이 그냥 그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전역을 하게 되면 예. 전역 이후에 그 장성이 받는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 그 연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예우를 혹시라도 만약에 이분이 전역하기 전에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 되거나 파면이 되게 되면 이러한 예우 문제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 쪽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도대체 공관병이 어떤 보직이길래 이렇게 정말 하인이나 노예 부리듯이 솔직히 저는 너무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죄송하지만 공관병이라는 단어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네. 예. 공관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공관을 말 그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대장들이나 어떤 그 지휘관들이 머물고 있는 공관은 사실은 일반인이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관사와는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보안시설이거든요. 그러면은 군사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 보안시설에 필요한 그 경계나 그다음에 보안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그냥 막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파출부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런 걸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떤 이런 공간의 특수한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병사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전담을 하는 병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분들이 결국은 지휘관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허드렛 일을 할 좀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케어를 해주려고 네. 공관병들을 배치를 했다가 보니까 약간 이런 갑질 논란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좀 폐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됐겠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 그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했다라는 거 보니까 해당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 당시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을 받아서 62조에 따라 직권남용, 학대, 가혹행 이란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아마 처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인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뭐 군형법의 적용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아마 해당 형법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과 별도로 네. 징계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박찬주 대장이 지금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징계를 받지 않고 빨리 전역하고 싶다라는 지금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과 사실 그게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징계가 그래서 파면당하거나 해임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향후 이제 그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혜택들이 줄어드는 없어지는 혜택들이 거잖아요.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초범이 있고 사실 뭐 군형법 적용 받는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거의 않기 없죠. 때문에 네. 사실 이미 뭐 그 명예의 부분에 사실 이분이 지금 군대에 자기가 끼친 불명예가 너무 네. 가슴이 아파서 뭐 전역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미 뭐 지금 불명예적인 그런 일들은 다 발생을 한 거고 예. 법적으로 처벌이 과연 이분이 그렇게 실형 지금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징계네요. 그런 징계로 인해서 파면 내지는 해임이 됐을 때 예. 받게 될 경제적 그 유무형의 어떤 그 유형적 무형적 불이익이 좀 문제 걱정이 될 거고 네. 따라서 이분은 징계를 면하고자 하는 좀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징계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군인사법을 보면은 예. 그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그 군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군인보다 상급자인 분이 3명이 해당 군인보다 상급자 3명이 네. 으로 구성된 그 징계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육군 내에서 넘버 3거든요. 위에 2명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위에 우리 그 대통령님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사실은 그 직제상으로는 일단 안 계시고요. 예. 그래서 직제상 보면은 그 박찬주 대령보다 선임자는 지금 합참의장이랑 육군 네. 참모총장 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한민구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불러서 네. 지금 당신 그 공관병 문제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해라. 재직 시절에 연락을 그렇죠. 하신 거네요. 얼마 전에. 얼마 네, 전에. 네. 예.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는 네. 사실은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이 경고를 한다는 건 사실은 진짜 엄청난 경고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재직하고 있는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소환당해서 사실은 경고를 먹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문제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네. 구조적으로 사실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 갑질 정도는 해도 되는 구조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토양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가도 본인은 뭐 든든한 어떤 좀 뭐 뒷배가 있다 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이분에 대한 징계나 법적인 어떤 그 통제 장치가 좀 없었던 것이 이러한 공관병 갑질 사건이 오늘날에도 네.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뿌리 뽑을 수 있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검찰에 의한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 조사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박찬주 대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 조사는 입건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연히 계속돼서 어떤 뭐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이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형사처벌 이외에 그 이분이 전역하기 전에 합당한 징계 절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관명 갑질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본인의 이제 공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공관들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에 공관병 갑질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예. 자기 공관부터 먼저 공관병을 다 내보내라. 네. 그리고 민간인으로 뭐 대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문제의식이나 최근에 이 문제는 맞아요. 네. 그런데
공관병을 그렇다고 없애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공관이 군 시설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거예요? 군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일반 건물에 비해서 보다 강화된 경계나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방에 있는 그런 공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진짜 1급 보안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있는 공관병을 다 없애고 민간인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예.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거는 문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공관병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라는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화가 이번 갑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경각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자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한, 예. 이제 그런 굴욕감을 겪다 보면 평생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외부적인 그런 좀 전문가적인 상담 센터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군대 내부에 있는 사실 그런 데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고 위로 들어갈 것 같고, 좀 외부적인 그런 전문 센터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그런 좀 정기적인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 내부에도 네. 의료진이 이런 정신과적인 부분에서도 네. 상담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이제 두 분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봐야겠죠? 자, 써주십시오. 네,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요. 이호영 변호사님 먼저 보도록 할까요? 군신부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 곱하기 2는 뭐냐면 네. 원래 2번씩 적어야 되는데 제가 한자를 적는 거에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한 번씩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군 신신 부부자자, 뭐냐면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그런 거 있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이게 뭐냐면 뭐뭐 다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 지휘관으로서의 그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거거든요. 본인의 아내가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갑질을 했으면 사실 정상적인 지휘관이었다면 야, 당신 지금 내 부하한테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공관병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관병한테 주어진 역할은 그 공관을, 그다음에 공관에 대한 경계, 그다음에 뭐 연락망 정비라든지 이런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은 대장부터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 이러한 갑질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역할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본인의 역할, 앞서 얘기하신 내용들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송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나요? 갑질보다 더한 악질이라고. 악질 이런 맞네요. 폐쇄적인 딱이네요. 조직에서 자기보다 약하고 이런 어린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전 되게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윗물이 맑아야 또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성역 없이 조사해서 엄중히 처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적인 자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이렇게 취임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른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변호사 추격대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윤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기였죠.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그때 핀셋 규제다 이런 말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고강도 대책을 내놨잖아요.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실제 해당 정책이 발표된 후에 각 시중은행과 그리고 부동산 등의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파리 부동산 대책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투기 지역의 지정,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강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막 투기 과열지구도 지정이 되고 투기 지역도 지정이 됐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요. 규제 강도로 하면 이제 투기 지역이 가장 세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순으로 이제 강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 주요 지역하고 또 세종시 투기 지역이 포함이 됐잖아요.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나요? 규제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보면 가장 낮은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단계 조정 대상 지역. 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이 생기고요. 전매 제한 그리고 대출에서 중요한 LTV 그리고 DTI 10% 강화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인데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규제가 생기는 거죠.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걸리게 되고요. 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또 LTV, DTI 비율도 40%로 낮춰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이 또 플러스 알파 돼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10% 크리티컬 데미지로 붙이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한 건밖에 쓸 수가 없고요. 일단은 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한도에 이제 상한선을 규제를. 주겠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LTV, DTI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호영 변호사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LTV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LTV는 그 loan to value라고 해서 그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LTV는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담보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가 80%라고 하면 그 10억짜리 아파트의 80%에 해당하는 대출을 8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예. 보통 7, 80% 정도 선이었습니다. LTV가. 따라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7억 내지는 8억을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네. 이 LTV를 40%로 줄인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많이 줄이네요. 그렇죠. 예전에 7, 8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 4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예. 사실 대출을 뭐 엄청나게 지금 조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하다. 그럼 네. 8억을 대출받아서 2억만 있어도 10억짜리 그렇죠. 집을 살 수가 약간 있었는데 지렛대 효과 또 이율이 낮으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많이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또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해도 40%만 대출이 되니까 못해도 6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대출 대비 담보 비율이 LTV다. 네. 그럼 DTI는 뭘까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네. 그 1년 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봉에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빚, 원리금, 원리금의 한도를 바로 DT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연봉이 5천인데 예. 뭐 DTI 규제를 예를 들어서 뭐 40%라고 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에서 40%면 얼마죠? 5천만 원 40%면 2천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표정이 계산 잘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신데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2천만 원이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 대출을 지금 20년 만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연간 지금 2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DTI 그 40% 비율을 지키려면 자신의 소득이 최소 5천만 원은 돼야지 네, 총 부채 상환 비율 그 1년에 갚아야 되는 그 원리금의 그 비율이 40%를 맞추려면 본인의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 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게 DTI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갚을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연봉은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규제를 하는 게 바로 DTI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 DTI 40% 비율을 지키려면 예. 그 4억짜리 대출 기준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년 만기 대출이라고 한다면 예. 연봉이 보니까 5천만 원. 네. 이 돼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혹시 뭐 이게 투기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이다라고 하면은 DTI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계산을 해보면 연봉이 한 3,300 정도는 돼야지 이 비투기 조정 지역에는 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투기 지역이냐, 뭐 투기 과열지구냐, 아니면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부담이 굉장히 달라지네요. 네, 결국은 기존에 비해서 대출을 예. 받기 어렵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에 이제 집을 살기 위해서는 예. 예전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집값이라고 했을 때 대출은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서민들이야 뭐 투기 지역에 집을 사기는 뭐 당연히 더 어려워졌을 것 같고, 근데 자금이 넉넉하다면 이 투기 지역이라도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부자들한테는 장점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일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일면 또 아닌 것도 있는 게 지금 그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 바뀌었죠 이번에 또.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뭐 돈이 있으신 분들도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그 초부자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상관없겠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예.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건으로 지금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가족 중에 누구라도 뭐 명의만 달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냥 가족 중에 한 명만 그 집에 대해서는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만약에 대출을 더 받으려면 예. 기존 대출 상환하고 아, 네,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초부자 분들 같은 경우에 강남에 턱하니 집을 살 수 있지만,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직장이나 뭐 일과 관련해서 꼭 강남이나 이 투기 지역 내에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실거주 목적이나 서민들에게는 대출 조건을 10% 완화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10%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아마 약간 이제 조정을 적용이, 해주네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시세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10%뭐 대출 조건을 상향을 해줬다라고 해도 예. 기존보다는 사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는 건 사실 전체 한도가 줄었잖아요. 예, 그건 좀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키워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투기 지역 지정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는 얘기를 저희가 했고 이제 남은 하나가 양도소득세인데 이 부분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부여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정책은 2년 이상 보유한 9억 미만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면제했습니다. 근데 수익이 발생해도 2년 동안 이제 묵혀두면 안 낼 수 있는 세금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뭐 2년 보유만 하면 9억 이하는 네. 9억 미만은 양도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는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라는 조건을 거주로 바꿨습니다. 아, 실제 살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뭐 전세나 월세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꼼수 이런 거를 이제 안 통하게 된 거죠. 예, 갭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갭 투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주택자 및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더 붙게 됐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엔 추가로 10%,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의 추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 파리 대체에 변화하는 점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영향이 있을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이 뭐 한순간에 잡힐 것 같진 않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뭐 정책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손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잡히진 않을까.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건드리면 네. 아무래도 좀 거주 목적의 이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유세 부분 뭐 실제로 발표 나고 나서 며칠 안 됐지만 네. 뭔가 약간의 뭔가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 종합 사이트에 따르면 사실 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또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강도 대책이 법적으로 무리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 변호사님? 너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좋아진다 이제 기대 심리 때문인지 너무 이제 좀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자꾸 과열되는 양상이 좀 있어서 이번 정책이 조금 한번 과열된 것에 한번 찬물을 한번 딱 끼얹을 타이밍이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조금 실수요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거주 목적으로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쪽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쪽에 거주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 구체적인 좀 타당성이 있는 세부적인 좀 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그때 역설적으로 오히려 부동산이 엄청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수요는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는 그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부동산 이제 가격을 잡으면 사실은 지금 분양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줄어든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어들어 버려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또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시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검토를 했어야 된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를 빼놓은 정책이다. 아 그래요? 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보유세라는 거는 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결국 인상시켜야지 그 기존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 주택을 매도에 팔아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좀 지적이 있는 겁니다. 한 60개 정도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그러니까 다 주택이죠. 월세 놀이 하시는 거죠. 이제 6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뭐 그거 갖고 있다 해서 크게 이제 압박이 되지 않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잘 되면은 몇 개 이제 황금알이 터지는 거잖아요. 확 오르는 지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팔고 그냥 당장 팔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은 원래 월세 받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계속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묵혀두어 있던 이제 그런 것들을 풀리려면 아마 보유세 부분이 가장 찔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매긴다는 게 아니라 많이 과도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좀 정말 초부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초보유자분들이 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계속 갖고 있으면 월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월세를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니까 투기 목적으로 또 사라고 권유하는 하나의 유혹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에 150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야. 이제 계속 월세 놀이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이걸 투기 목적으로 사서 150만 원 월세를 받아볼까? 이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순환이 될 것 같아요. 보유세를 지금 인상시키지 않으면 그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세나 이런 부분을 인상을 하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는 안 되니까. 그렇죠. 팔지만 않으면 세금 안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자기가 현금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전세나 이런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전월세 돌리면 되니까. 사실은 그런 것 진짜 좀 모든 사람은 부자 본능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싶죠. 곳에 투자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근데 부동산만큼 그런 사실 적합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을 그쪽으로 쉽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른 그런 투자처를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돈의 흐름이 갈 수 있게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 사는 거 갖고 이제 의식주는 기본적인 건데 그걸 건드리지 않게 의식주 건드리지 않는 다른 투자처를 좀 찾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수요 공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된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사실은 수요를 잡는 대책인데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두 분의 변호사님과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어떻게 쓰셨는지 볼까요? 송 변호사님 어떤 내용 쓰셨나요? 네. 사실 제가 예. 정책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또 믿고 기다려보는 걸로. 네, 무한 신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저희 나라의 짱이니까 문짱이라고 예.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책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고요.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신뢰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정리 잘했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효영 변호사님 어떤 글 쓰셨나요? 저는 그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뭐냐면 결국 땅이라는 거는 그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를 그 개인의 치부의 수단으로 그 뭐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사람이 60채씩 소유하고 그렇게 있는 게 결국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땅 얘기를 하시니까 국토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민들도 잘 살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